저는 감히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다라면은 굉장히 편안한 관점 속에서 한번 가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그릇 먹고 자연스럽게 한 냉면살이 추가를 했더라면은 최태원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풍채도 있고 하니까. 최태원 회장은 과거에도 북을 한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그릇 먹고 살이 추가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는 발언을 들었다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태원 회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예를 들어서 기업 총수 누군가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리선건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4대 그룹 총수들이랑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처음 봤다는 거잖아요. 생판 몰랐다. 네, 기껏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선건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SK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힐호텔에서 잤다는 것 정도? 이 정도의 인연밖에 없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리선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을 들은 옥류관 오창 참석 인사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느냐? 경위업을 갖고 왔으면 우리가 잘해줬을 텐데 라는 리선건의 발언을 들은 옥류관 오창 참석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겁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참석 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우리 국정원장을 향해서도 어제 맹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장 이 소리 듣고도 이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하자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다. 분명 짚어야 될 문제다. 물론 이 앞에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장도 이것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기업이 들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는 얘기를 하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려고 작정으로 덤비는 거예요. 한번 뱉어놓은 말은 반드시 그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엄하게 시책을 해가지고 그런 태도가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과거의 설례로 보면 북쪽에서 세게 반발하는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회담 대표를 장관을 바꿨어요. 김희정 장관님, 이거 뭐 같은 장관으로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경악할 일이죠. 저희 지난번에 평양 냉면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옥류관 평양 직접 운영하는 거를 유치한다고까지 했는데 맞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평양 냉면 뒤에 이렇게 추악한 얘기가 숨겨져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냉면에 민낯입니까? 냉면에 민낯이죠. 이게 남북관계 민낯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평화를 위한다면 더군다나 리선건 이분의 직함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과연 본인의 발언이 이게 조국평화통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왕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북한에 정식으로 사과 요구하고 카운터 파트너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진정한 평화 통일이 오는 거지. 아니 이렇게 설설 기어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분위기라면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자리에서 면박을 당한 그 기업 총수들이 얼마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그리고 또 경제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서훈 국정원장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라면 단서가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리를 추가했대잖아요. 그래서 공식 사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담당자 리선건 위원장 바뀌도록 압박하려면 우리 쪽의 책임자인 조명균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진짜 예의에 맞는 외교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북한하고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일본에 우리가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머리 끝까지 폭발할 것 같지 않으세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데스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폭발했을 거다. 상대가 누군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우스운 꼴인지 나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예.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총수 3-4명한테 전화해봤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홍 원내대표가 전화하기 전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굴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말 한마디 갖고 문제를 삼으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기업 총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재판을 받았고 감옥을 갔다 온 기업 총수가 과연 네 그렇습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재판을 정도 받고 감옥을 갔다 왔었던 분들이 네. 여당 실세에게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당장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을 때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싶으면 다른 경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재벌 총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문보다는 협박으로 압박으로 들리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홍영표 의원과 김도읍 의원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홍영표 의원이 재벌 총수 3-4명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일 없다고 했다라고 하자 야당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입조심하라고 반협박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강희정 우리 정무수석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사실이 아니다. 저건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전화해보자. 바로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함께 지금 사무실을 3층, 4층을 함께 공유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진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했다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됩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남북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조심. 예. 한때 불바다 발언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고 조금 전에 정세현 전 장관의 그 발언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도 바뀌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성건 교통위원장은 사실은 무슨 협상 대표로 나오지 않고 당시에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두 번째 테이블에 어떤 그 맞이하는 측 북측 대표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오찬을 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무슨 뭐 대표단을 바꾸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더더욱 지금 이런 문제가 더 더해져서 이 경업을 국회 동의 없이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 통일장 해임 결의안을 냈는데 이 장관 대통령 중심제에서 장관을 자르는 해임 결의안은 야당의 아주 좋은 수단이고 견제 수단인데 이렇게 명분 없이 내면 안 됩니다. 지금 경협을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경협 관련된 재반 판문점 비준을 요구를 했는데 야당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경협을 추진한다고 또 통일부 장관을 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이 안 맞습니다. 이 발언은 발언대로 처리하시고 저 장관 또 김희정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무슨 북한 이성건 발언을 가지고 우리 통일부 장관 자르는 문제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자르지 말자. 그런데 이 발언 하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조명균 장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재 기자들 가는 상황에서 탈북 기자가 배치가 되니까 북한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제 기자를 취재 못 오게 해가지고 언론 자유를 좀 핍박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기자뿐만 아니라 통일부 출입 기자단 전체가 좀 분노했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증 대출한다고 지난해 그 7월에 8,600만 원을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100배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 국민 혈세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유용을 100배 이상 하면서 국회에게 눈속임한 그런 부분도 아마 이 해임 결의안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언과 관련된 건데요. 발언도 냉면 발언 만 해당된 게 아니라 조명균 장관 본인도 당한 적이 있어요. 3분 늦었다고 뭐 주인 닮아서 관념이 없어서
뭐 시계도 늦고 본인도 늦다는 등 이런 면박을 줬고 또 예. 14선언 때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파행된 게 북한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반평화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등 리성건이. 네,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시 조명길 장관은 당사자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했어요. 근데 개인 자격으로 그런 모욕을 당한 것과 대한민국의 대표로 우리 네. 국민들을 대표로 간 자리에서 뭐 관념이 없어서 3분 늦었네.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도 그 상대방 우리가 대사 임명해서 보낼 때 보통 외교 행랑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임명하려고 하는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그 보내는 쪽뿐만 아니라 가야 되는 나라의 의사도 물어보고 대사를 보냅니다. 예. 외교 관계에서도 하물며 이렇게 정말 유리 관계처럼 조심조심해야 되는 여기서 이 정도 발언이 계속 무례하게 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깔보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성건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후퇴를 요청을 하려면 우리 쪽 장관에게도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면 이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뜻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봤지만 당시 백화원 초대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협소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굉장히 배려 있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은 전달합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대먹은 발언을 했다라면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이 언제까지 임할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업 총수들에게 전화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업 총수단에 전화하고 싶겠죠. 처음에 북한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북한이 요청해서 가게 됐을까요? 아니면 기업 총수들은 왜 북한에 가서 진짜 투자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가게 된 건지 억지로 간 거냐?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간 것들을 거냐? 기업 총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때의 발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내용을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화로 확인했던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칙 있는 한 발짝씩 내딛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과의 만남 속에서 제대로 된 발언이라든지 원칙 있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수차례 드러났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500대 가까운 항공기에 40여 척의 군함, 그래서 역대 최대급의 그런 군사훈련이 시작되는데 도서탈환하기가 너무 많은 병력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2년 전에 이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전단과 함께 일본의 헬기 전용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본의 2세 항모까지 동원됐었던 훈련인데 올해 이 규모의 2배가 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2년 전에 전력은 그대로 훈련에 참가할 거고요. 그렇죠. 추가되는 눈에 띄는 전력들을 보면 미국의 강습 상륙전단, 이 상륙작전의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죠. 이 와스프급 함이 포함될 것 같고 로널드 레이건호 이외에도 다른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자, 2년 전하고 지금 바뀐 걸 명확하게 찝으면 일단 조지 워싱턴이 로널드 레이건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건 똑같죠. 네. 그 2세 같은 이 구축함 전단은 그대로 참가를 하는 것이고 네. 자, 미국이 이번에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을 참가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항공모함과 거의 준하지만은 사실은 해병대를 대규모로 상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오스미급 상륙전단에 참가를 해요. 네. 오스미라고 하는 게 우리 독도함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상륙전단을 참가시키고 미국도 상륙전단을 참가시키는데 네. 이게 도서탈환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 네. 거기다가 일본은 수륙기동단이라고 하는 우리로 지금 해병대 병력이 2,1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고 네.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이 네. 참가를 하니까 거의 이번 킨소드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양국이 상륙작전, 대규모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주목할 부분이 일본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이 또 대규모 상륙작전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지금 주력 부대가 이번에 또 참가하게 되는 거죠. 일본 자위대에 소속된 해병대이죠. 이 해병대, 즉 뭐 수륙기동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해병대죠. 이게 올해 창설됐어요. 올해 창설된 부대. 올 4월에 창설되었고 이걸 위해서 이 수륙기동단의 전력화를 위해서 지금 일본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킨소드 훈련의 직전인 지난 10월 달에 독자적인 연대급 상륙훈련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닦은 기량으로 이번 미국과 동시에 미일 연합 상륙훈련 하는데 역시 사상 최대의 상륙훈련을 하게 되는데 네. 불과 창설된 지 불과 8달 만에 네. 8달 만에 이 정도 강력한 상륙훈련을 한다는 것은 네. 일본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냐라고 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과연 조그만 섬 하나 탈환하는 능력이냐. 네. 이걸 봤을 때 규모를 봤을 때 거의 전면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유예 또는 중단된 상태인데 특히나 지금 연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취소가 되면서 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지금 미일 공동훈련이 이렇게 대규모가 된 데는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북한과 약속에 의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현재 대부분 다 중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바로 한국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본군이고 네. 일본이 원래 그 해병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병대를 창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군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제3원정단이 대규모로 상륙을 해서 적적을 점령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북한을 점령을 해서 북한에 있는 그 핵기지와 또 김정은 참작전 할 때 바로 한국군이 아니라면 일본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 훈련을 연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미국과 전작권 환수 시기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직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가 아니죠. 아직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 전작권 환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좀 시기가 좀 이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죠. 그렇죠. 2014년도에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자권 전환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조건이 맞아야 된다. 바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인데 그 조건은 뭐냐?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든지 아니면은 한국군 스스로 북한의 그 전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든지 네.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핵 가진 북한을 우리가 무슨 수로 넘습니까? 네. 즉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그 비핵화가 아직 첫 삽도 뜨기 전에 지금 전자권 전환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 한미연합사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네. 확정이 됐지만 지휘 구조가 뒤바뀌게 됩니다. 뒤바뀐다는 게 뭐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은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 사령관이고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한국군이 사령관이고 미군이 부사령관이에요. 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후에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부사령관 맡은 얘는 전무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우수한 그런 어떤 그 실적을 올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대륙의 전초기지인 이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미군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주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권과 자율권을 갖게 되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감정적이고 네. 아주 감성에 치우치면 그렇게 되는데 네. 그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미국에게 좀 더 강력한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네. 우리는 그 비용과 그 노력으로 다른 데 집중해서 국가 경제와 어떤 그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노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미일은 이렇게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로우키,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또 만들고 네. 동북아를 어떻게 공동적인 안보 기구를 만들어서 평화지도를 만들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전혀 녹록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패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다음에 이 해양 세력들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 그다음에 인도까지 포함해서 해양 세력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 그 세력이 동북아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한국이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어느 한쪽에 붙어야만 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다기보다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어차피 원래 우리 스탠스 자체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켰기 때문에 이 대륙 세력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리성권 위원장 발언에 이어서 또 다른 북한 관료의 직설적인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한 말인데 우리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뭔가 고압적이고 좀 거만한 자세의 말을 또 꺼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스위스에서 국제의회 연맹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문희상 의장이 이제 국회의원들 대표를 끌고 갔었고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문희상 의장과 리종혁 대의원이 한 40분간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이 빨리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때도 동행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주도의 남북회담을 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밝혔었는데 그러니 빨리 남북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종혁 대의원 얘기가 아니 지금 뭘 그렇게 서두르느냐? 지금 당장 만난다고 무슨 결과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옆에서 들을 때는 거의 핀잔에 가깝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안 박사님,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리성권 위원장이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지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배경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종혁이라는 사람은 글쎄요, 굉장히 가시 있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원래 평소에 스타일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리종혁은 또? 리종혁은 원래 그렇게 가시가 돋친 사람은 아니고. 아, 그래요? 이성권 이 조평통 위원장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좀 강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종혁 지금 통일원장은 그냥 민간 분야에서 대남 분야를 사실 총괄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는 건 이성권 위원장이나 지금 이종혁 통일연구원장이나 지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우리한테 줄 생각은 않고 왜 자꾸 허튼 짓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두 사람이 다 노골화시킨 겁니다. 뭐 우리한테 좀 갖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뭐 그냥 형식적인 회담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 이종혁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이제 무시한 거죠. 그렇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이게 무시해도 될 만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687명인데 우리보다 인구는 절반인데 대의원은 우리보다 2배입니다. 거기는 뭐 사단장도 대의원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대의원이 그냥 중구난방인데 우리 의장께서 우리 3부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의회 회담해야 그래도 거기서 뭔가 결정이 나와서 제도적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돈 갖다 줄 생각 안 하고 뭐 그런 형식적인 대화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아주 자기들이 숨긴 내색을 다 노골화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국회회담은 벌써 한 90년대부터 남북한 간에 국회회담을 이어져 왔죠. 열겠다고 해서 실제로 회의다고 그러니까 준비 회의까지 했으나 실제로 북한이 거절하는 바람에 실제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다면 국회 회담을 하게 되면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도 있는데 야당에는 굉장히 강경한 분들도 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발언이 나올지를 북한에서는 걱정하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다음에 당신들 선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리종혁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해봤자 남을 게 별로 없어요. 돈 받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홍준표 전 대표 왜 안 왔냐고 서운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뭐 오면은 돈을 뭐 이렇게 좀 국회 차원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자, 문제는요. 얼마 전에 리성권 위원장이 했던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했던 그 발언 이후에
후폭풍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제요, 서훈 국정원장도 국감장에서 자, 리성관 위원장의 발언, 만약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라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서훈 원장이 물론 본인이 직접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죠. 알지 못하지만 언론 보고도 알았지만 그리고 사실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렇다면 정말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분명히 본인이 확인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한 상황에서 굉장히 리성곤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남북 어떤 해빙 무드에서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될 걸로 본인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훈 원장이 어쨌든 뭐 북한에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 출석해서 굉장히 무례하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서훈 국정원장도 언론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 부분도 좀 짚어. 아마도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총수들이 네. 앉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남만 국내 그 재벌 총수들이 앉아 있어 거기에 리성원 위원장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안내까지만 하고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당국자 사람들이 듣거나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재벌 총수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거고, 또 그때 상황도 지금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재벌 총수가 사리를 추가로, 냉면사를 추가로 주문하려고 하자 그때 이제 냉면 목공 발언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국정원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네. 원장이 저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어 넘길 수 있는 농담이다라고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연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치를 두고도 지금 또 말이 많아요. 왜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이런 그렇습니다. 논란이 이미 시작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자기도 들어서 알고 네.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기가 직접 총 서너 명에게 확인을 받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들으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총수들 입막음 시키려고 시켜서 겁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따라서 어쨌든 이번 상황을 정부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오는 9일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난주 청와대는 최전방에 간 임종석 비서실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죠. 그런데 이 홍보 영상에는 군사보안상 감춰야 할 정보가 버젓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청와대 계정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레이션을 맡아 자신이 다녀온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설명합니다.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헬기로 35분 거리더군요. 그런데 공개해선 안 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비무장지대한 감시초소, 즉 GP로 들어가는 우리 측 통문이 고유 번호와 함께 위치가 공개된 겁니다. 통문은 우리 장병들이 지뢰를 피해 다니는 길목이자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또 건너편 북한 초소 위치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국방 보안 업무 훈령에서 경계 상태를 드러내는 내용은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 GP 초소와 국군의 무기류, 통문 숫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하면서 정작 청와대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작전 요원들한테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 조회수는 2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청와대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극비 사실은 우리 정보기관이 이런 영상 사진이죠. 김정일의 뇌 사진을 입수하면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한 뇌 사진을 프랑스 의사들에게 전송한 것을 가로챘던 것이죠. 이처럼 북한 권력자의 건강은 하나하나까지 핵심 정보가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3D 분석으로 살피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3차원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걸음걸이와 자세 등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실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기술이 쓰입니다. 신체를 360도로 스캔해 건강상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체지방 상태를 3D 기계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몸 여기저기 퍼져 있는 지방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보다 더 진보된 3D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국정감사 때 최첨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형 변화를 3차원으로 입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정보위원에게 공개한 이 프로그램은 김 위원장이 나오는 각종 동영상을 입력하면 몸을 스캔해 이전 체형과 달라진 부분을 분석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걸음걸이만으로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한 정보위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혈압과 당뇨 등 가족 병력이 있지만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 때문에,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입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었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양심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병역 거부 선택이 과연 양심에 따른 것인지 병역 기피인지 판별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네, 대법원은 수사하는 검찰이 1차적으로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처음 인정한 오승원 씨. 지난 2013년 7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고 병무청의 검찰 고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2020년 이후 입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입대 제한 연령이 만 30세이기 때문에 2020년 만 30세가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체복무도 면제될 전망입니다. 병역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양심입니다. 대법원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양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인지를 검찰이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이 진짜인지 여부를 검찰에게 먼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한 현직 검사장이 나섰습니다. 검사가 무슨 수로 양심까지 판별해내느냐고 반발한 겁니다.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처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를 가려낼 책임을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검찰이 무슨 수로 정신적 영역인 양심의 진정성까지 판별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양심을 심사하는 자체가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양심이 있는지 개별 종교가 보증하게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말 모호하고 그렇죠. 대혼란이 가져올 것이다. 여타 종교에서도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민 거부할 사태가 나타난다. 반면 병역 기피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기간보다 더 길고 또 그에 주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건데 기피자들은 애초에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이 입법화될 때까진 양심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용주 의원이 직접 사과했고 징계도 받을 예정이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과 태도와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여파가 당에까지 미쳤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까지 나서 사과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당직까지 내놓게 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 때 발언 내용과 태도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이나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말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과 때 미소를 지었다는 말까지 나돌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셔서 서서 인터뷰를 물어봐서 입장을 밝힌 거지 않습니까? 전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휴가를 나왔다 음주 차량에 치여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상병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용주 의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죠. 윤창호 상병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끔찍한 사고가 난 지 벌써 2달째. 침대 위 아들은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아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 상태라지만 아버지는 아직 꼭 잡은 아들 손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마음이 아프고 거칠어지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이름을 딴 음주운전 처벌법을 만든다 해놓고 음주운전을 한 국회의원 소식에 아버지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발의하고 나서 9일 만에 다시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다는 그 사실이 한편은 참 많이 허탈하고 참담한. 아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검사 출신 이 의원의 사과 태도에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막상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의 일이 되니까 자기 변명만은 없는 것 같은. 의협심 넘쳤던 아들이 지금 상황을 알면 뭐라고 할까?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하는 거, 그런 울분을 창호는 정말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신 같은 부모가 더 이상 없도록 윤창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혐의는 3가지입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과거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고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일부 공무원들을 강제 전보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검사를 사칭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선거 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과 일배 활동 등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일부 경찰을 고발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 등 일부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은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을 즈음해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혐의 중 1개라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란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김혜경 씨.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에도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2시간여 만에 귀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김 씨 것이 맞는지를 집중 캐물었고 김 씨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전해철 의원이 고발한 이후 경찰 수사는 7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수사는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 전에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판사들도 사건 당사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둘러싼 판사들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자신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는데 18일 뒤 같은 영장을 이용해 모든 법원 직원의 이메일 서버까지 무단으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후배 판사인 박노수 남원지원장은 반박글로 맞섰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압수수색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특별조사단에 냈던 서면 문답서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재판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박 지원장은 앞으로 이 사건을 재판할 판사들이 보는 게시판에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글에 다른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의 찬반글이 줄을 이으며 내분 사태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유리한 지위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역전되면서 갈등이 노출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법원 일각에선 수사 협조를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갈등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전 직원은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이 밖으로 나옵니다. 끝나신 거예요? 끝나신 거 다시 네, 오늘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살아있는 닭을 잔혹하게 죽이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으며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된 동영상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전 직원도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양 회장의 회사 5곳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2년 전 19살 청년이 혼자 일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서울 구의역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안전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죠. 그런데 아직도 지하철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와 안산시를 잇는 서해선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으로 지난 6월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안전교통공단 점검에서 안전분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에 필수 인력 기준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통신, 전기, 신호, 궤도 등 4개 분야에서 직원이 10% 부족한 겁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 안전을 위한 2인 1조 근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 선로 전환기가 등장을 안 한다든지 궤도가 끊어진다든지 하는데 1인 근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유지보수에 다른 분야 직원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전기나 이런 부분도 잘 모르는데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겠으면 사실상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서해선 운영사는 퇴사자가 많아 인력이 부족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시점을 잡지 못했다. 근데 말로만 그랬지 노력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린 국토부는 인력 보충 방안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은 채용 과정에서 보훈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공기관이 이 가산점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훈 대상 특별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훈 가산점을 주지 않아 지원자 4명의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보훈 가산점은 적용 대상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가 주어집니다. 40명을 최종 선발한 2014년의 경우 40등으로 턱걸이 합격한 A씨와 43등으로 떨어진 B씨의 점수 차이는 1.6점입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의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점을 제대로 줬다면 오히려 B씨가 40등으로 합격했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따로 그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 없고 향후 보완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와는 반대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는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줄 수 없는 보훈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월요일에 채용 공고를 했는데 사흘 뒤인 목요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몇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원서를 접수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단 4일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채용 공고를 낸 뒤 14일에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겁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에서 최소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번이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업무효율성 제거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기간을 좀 급하게 지정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기간 미진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대병원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진 채용에서 시험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공고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맡아왔지요. 청와대는 여성 비하 등 논란에 휩싸인 그를 첫눈이 내리면 보내주겠다고 했었는데 탁 행정관은 오늘 떠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탁 행정관은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겠다며 청와대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은데. 앞서 탁 행정관은 공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사라질 자유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만류했습니다. 굵직한 청와대 행사의 기획자로 활동하는 만큼 당분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근 설악산에 첫눈이 내리자 탁 행정관의 여성 비하 논란을 언급하며 다시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탁 행정관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샤워실의 바보라는 경제학 용어를 아십니까? 샤워실에서 물온도를 빨리 맞추려고 손잡이를 더운 물 끝까지, 찬물 끝까지 이렇게 돌리다가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경우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정부가 성급하게 시장 개입을 할 때,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로 빗댔습니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설계하고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의 비판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로 빗대며 정책 타이밍을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정책의 이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샤워실의 바보처럼 계속해서 사후적 대응해서 적시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게 있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기업